안녕하세요.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입니다. 오늘은 통계로 보는 올해 2020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구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갈등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한국교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한번 간단하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구 문제인데 언론에서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데이터는 뭐냐면 문체부에서 2년에 한 번씩 한국인의 의식하고 가치관 조사를 하는데 전국에 5,100명을 조사하는 데이터인데 작년 9월 달에 조사한 거예요. 이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를 우리 국민들한테 물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일자리가 2014년도에는 45%였는데 2019년도에는 31% 약간 줄긴 했지만 일자리가 1위이고요. 두 번째가 저출산 고령화가 두 번째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 중에서 일자리는 뭐 워낙 그 몸으로 많이 느끼는 거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이제 피부에 느낄 정도로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마 언론에서들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합계 출산율 개념은 뭐냐면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예요. 그 아이의 수가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 말 기준으로 0.92명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엔에서 잴 때 전 세계 나라 중에서 합계 출산율 1.0명 미만인 나라가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데 OECD 평균이 1.68명이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거의 2배 차이가 나요. 그 정도로 지금 한국인이 지금 아이를 안 낳고 있는데 연도별로 합계 출산율 이게 추이 그래프입니다. 쭉 보시면 81년도에는 2.57명까지 우리나라가 2.57명까지 되다가 지금은 2018년부터 이제 1명 미만으로 떨어져서 18년에 0.98명, 19년에 0.92명 이렇게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출생아 수를 보겠습니다. 81년도에는 86만 7천 명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30만 3천 명이어서 이제 올해는 이제 30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데 얼마 전에 제 신문에서 인구학자가 쓴 칼럼을 읽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임신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몇 달 사이에 그래서 올해 말 출산율이 이제 내년 초에 발표될 텐데 어마어마한 숫자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위기의식을 갖고 글 쓴 걸 봤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산율이 하락이 되니까 이게 뭐냐면 출생자 수 빼기 사망자 수가 인구 자연 증가인데 요 그래프는 이제 위에 그래프는 출생아 수고 아래에는 사망자 수예요. 이게 점점 붙어서 2018년에 사망자가 29만 9천 명이고 출생자가 32만 7천 명인데 19년도에 역전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역전은 안 됐어요. 올해 역전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자연 증가도 이제 그러니까 사망자가 더 많아지는 게 이제 올해부터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출생아 수가 줄고 그다음에 인구가 이제 감소될 거라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 혼인 건수입니다. 혼인 건수가 지금 10년 동안 한 21%가 감소하니까 어떤 비즈니스가 안 될까요? 예식장 비즈니스가 다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08년도에는 32만 8천 건입니다. 32만 8천 건이었다가 지금 올해 2018년도에는 25만 8천 건까지 이렇게 지금 하락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해서 지금 1인 가구가 60대 이상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지금 20대, 30대, 40대까지 1인 가구가 엄청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혼 남녀의 이제 결혼 의향률을 볼게요. 오른쪽 그래프만 보겠습니다. 이게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8년에 재은 데이터인데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인데 전국에 미혼 남녀 20에서 44세까지 2,500명 정도를 조사한 데이터예요. 근데 보니까 미혼 남녀한테 결혼 의향률을 물었어요. 그랬는데 2015년도에는 미혼 남성이 75%가 의향이 있다고 하고요. 미혼 여성은 65%가 의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18년에는 미혼 남성이 59%로 이게 뚝 떨어지죠. 미혼 여성은 65에서 40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지금 한국 사회가 굉장히, 우리 사회가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세상에 이 3년 사이에 이렇게 인식이 바뀔까. 이렇게 결혼할 생각들이 없고, 특히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남자들은 그래도 하려고 하는데, 여성들은 아이도 키워야지, 시부모, 친정부모, 남편까지 다 케어해야 되니까 이 스트레스가 요즘 같은 시대에 이제 어려운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의학률이라는 건요, 또 실현율하고 달라요.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또 이제 그 가중출족이 되면 더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 인구, 아까 올해 자연 인구가 이제 역전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올해부터는 분명히 사망자 수가 더 많아져요. 그런데 왜 총 인구는 올해 2020년에 그런 줄어들 텐데 총 인구가 더 늘까요? 왜? 우리나라 총 인구가 2028년부터 지금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8년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이 뭐냐, 외국인 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외국인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2028년부터는 인구 추계로 보면 이제 그때부터 정점이고 그때부터 하락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구 절벽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구 절벽. 인구 절벽, 인구가 감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생산 가능 인구라고 15세부터 65세까지 요 연령대 인구가 주는 걸 얘기해요. 요 연령대. 그러니까 생산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인구가 주는 거. 그런데 이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15세에서 64세까지 요 가운데, 이 가운데 숫자입니다. 요게 1980년도에는 이게 지금 그 65세 이상하고 0세부터 14세까지 비중을 본 건데, 80년대는 62%였는데 2020년도에는 72%로 올라갔다가 51%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65세 이상을 보니까 어떠세요? 2020년에 15.7인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25% 올라가고, 그 다음에 2040년대에는 34%로 올라가고 2050년 4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하고 인구학 용어인데요. 고령화 사회가 있고 고령 사회가 있고 초고령 사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령화 사회는 65세 고령 인구가 7% 이상일 때요. 그 다음에 고령 사회는 14% 이상일 때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는 20% 이상인데, 근데 우리나라가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됐고 2017년에 고령 사회가 됐는데 2025년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20% 이상이어서. 그런데 이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프랑스는 155년 걸렸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25년 걸리니 굉장히 스피디한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게 교회뿐 아니라 모든 사회단체,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위기라고 할까요? 이걸 개인이 됐든 조직이 됐든 이걸 어떻게 누가 더 잘 대응하는가가 이제 앞으로 또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만 65세 되는 사람들이 이제 베이비 부머가 들어와요. 베이비 부머 50년생부터 이렇게 65세가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베이비 부머 전에 작년까지는 한 살이 한 40만 명, 50만 명 됐어요. 이 베이비 부머가 되면서 70만 명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한 살이 인구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게 뭐냐, 빨간 그래프가 고령 인구에 대한 구성 65세,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구학의 세계할 때는 65세가 고령층이에요. 65세 이상 인구가 구성비예요, 구성비. 전체 인구 중에서 몇 프로 차지하는지. 19년 또 볼게요. 세계 평균은 9%인데 한국은 15%예요. 한국은. 1970년도에는 세계 평균이 5인데 우리나라는 3이고. 이렇게 다시 중간에 역전돼서 우리나라 15인데, 여기부터 갑자기 확 벌어지죠. 여기부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올해부터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거예요. 베이비 부머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빠르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추계 인구, 2019년 장래 인구 특별 추계를 반영한 세계 한국의 인구 현황 전망을 내놨는데, 국가에서. 이거 이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은 이게
2067년도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2067년도에 예상을 한 거죠. 65세 이상 고령층이 한국이 절대적으로 1위예요. 우리나라가. 65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국민 2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아들, 딸 세대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노인 부양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잘 준비하는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 일본, 대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위죠. 그죠?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닥쳐야 될 문제고,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우리가 슬기롭게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이건 인구 피라미드인데요. 이게 90년도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이고, 그러니까 허리가 강하죠. 0세, 20세, 40세에서 이때 중위 연령이 뭐냐면 0세부터 마지막 뭐 130세까지 있다 그러면 0세부터 130세 나래비를 쫙 세운 다음에 인구를 가운데 나이가 27세라는 얘기예요. 90년대에는 27세고 17년도에는 42세고 50년도에는 58세. 이런 나라가 지금 어딜까요? 27세 평균 중위 연령이 27세인 아주 젊은 나라 아시아의 베트남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 가보시면 다 젊잖아요. 그죠? 베트남 거리가 노인들이 안 보이잖아요. 베트남이 이렇습니다. 베트남 중위 연령이 지금 29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기독교 인구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무종교인이 인구 센서스 데이터인데 10년마다 한 번씩 재요. 그러니까 센서스는 5년마다 한 번씩 재는데 종교 인구는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10년마다 한 번씩 재는데, 그래서 85년, 95년, 05년, 15년 이렇게 4번을 쟀습니다. 이렇게 쟀는데 무종교인이 높다가 내려가고 종교인이 올라가고 95년에 똑같아졌어요. 95년에 5대5예요. 종교인이. 그러다가 05년도에는 53대 47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니까 이게 한 몇 년 될까? 한 3, 4년? 13, 14년 우리나라 한국사에서 요 13, 14년만 어떻게 보면 근대사에서 종교인구가 많은 시기예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다시 무종교인이 높아지는데 이 기울기가 무서운 거예요. 이 기울기가 무종교인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되면 종교 변동이 되게 심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5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이거 10년에 한 번씩 재면 안 될 것 같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종교별로 인구 비율인데요. 개신교가 15년도에 20%고 불교가 16이고 카톨릭이 8인데요. 불교가 23에서 뚝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20, 30대가 불교가 없어요. 네, 20, 30 젊은 층들이 뭐 불교 없어서 이게 많이 떨어진 거고, 개신교는 교회에서 생각할 때하고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약간 더 올랐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개신교는 매주마다 이게 한 번씩 가니까, 매주마다 교회를 가니까, 자기가 현재 교회를 안 가도 어렸을 때 신앙이 있으면 I'm still Christian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신념이고 의식이니까 교회를 안 가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잡혔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교회를 안 가도 이건 엄마가 응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혼자 한 사람이 응답하니까 아들, 딸들이 교회를 안 가도 우리 아들은 교회 다녀. 우리 아들은 기독교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 인구 변동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세대만이 크게 바뀐 개신교 인구. 85년에서 2010년 30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느냐. 60대 이상이 개신교 인구가 5%였는데 30년대에 20% 늘었고, 19세 이상은 40에서 절반으로 줄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총 인구인데, 85년도에는 60대 이상이 더 많았죠. 더 많았다가 2015년에 약 20보다 더 줄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신교가 총 인구보다 약간 더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고령화되냐 이걸 보시면 2005년하고 2015년 센서스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뭐냐면 개신교, 불교, 카톨릭, 종교 인구 전체 이렇게 했는데, 개신교 인구를 보니까 우리가 교회 학교 다 지금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9세 이하가 17% 줄었어요. 개신교가. 10대가 7% 줄어 10년 사이에. 2005년 15년 사이에. 20대가 10% 줄고 30대가 6% 줄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총 인구는 어떻게 줄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총 인구랑 비교를 해보니까 총 인구는 19-14, 12, 10. 그러니까 개신교만 준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총 인구도 같이 줄었잖아요. 개신교 잘못이 아닌 거야. 어떻게 보면. 같이 줄었는데 문제는 여기에요. 이쪽이에요. 개신교가 50대 연령층이 68%가 늘었는데 총 인구는 56% 늘었어요.
그 다음에 60대 이상은 개신교가 80 늘었는데 총인구는 49밖에 안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확실히 개신교가 고령화됐다는 게 확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 보세요. 개신교가 이렇게 일반 밖의 사회보다 고령화 지수가 더 높아요. 노인들이 더 많아요. 교학교가 워낙 중요하니까 교학교를 보시면 이게 지금 그 예전 통합교단 데이터입니다. 통합교단이 그래도 데이터를 잘 내고 매년마다 내고 있는데 2008년하고 2018년에 발표된 거니까 이렇게만 했습니다. 2008년하고 17년하고 10년 사이에 영아부, 유아부 쭉 해서 중고등부까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통계를 단 걸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다 봐가지고 이렇게 정리했어요. 정리했더니 영아부는 8% 늘었어요. 그 다음에 유아부는 7% 빠지고 유치부부터는 이제 30, 40% 빠진 거예요. 유치부터 쭉 빠진 거예요. 합계가 57만 명에 37만 명에 35% 빠진 거예요. 그런데 요때 2008년에서 2017년 때 요렇게 요 아이들이 35% 개신교가 빠졌는데 또 생각을 해봤어요. 총인구는 얼마나 빠졌을까? 교회 밖에 애들 그러니까 요 연령대 애들이 총인구는 20% 빠진 거예요. 총인구는 이렇게 쭉 보니까 총인구는 0세부터 9세까지는 15% 빠지고 10에서 19는 24 빠지고 합계가 20% 빠졌으니까 예장 통합이 만약 한국계 전체라고 가정한다면 어때요? 한 1.5배, 1.7배 정도가 더 빠진 거예요, 교회학교가. 근데 어른 데이터는 어른 뭐 제족교인이다 뭐 어른은 약간 좀 이렇게 그 허수도 있고 불명확한 게 있네요. 교회학교는 대부분의 교회학교는 정확히 재거든요. 그래서 교회학교는 정확한 데이터라고 하면은 어쨌든 총인구보다 1.9%가 빠진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갈등입니다. 갈등 얘기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신뢰도 갈등 얘기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적 신뢰도라는 건데 사회적 신뢰도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내가 모르는 이웃을 믿을 수 있다요. 예, 아니로 대답, 예라는 긍정률, 예라는 응답률이 전 세계 통일해서 같은 지표로 재고 있어요. 그게 사회적 신뢰도예요. 나는 내가 모르는 이웃을 믿을 수 있다가 한국이 27%예요. 그런데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북유럽 국가들이 75, 73, 67인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 있다가 저렇게 높아요.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미친 거야.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저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저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평균이, OECD 평균이, 자, 그래서 OECD 35개국만 쫙 정리한 거예요. OECD 평균이 36%인데 미국이 우리보다 좀 높고 일본도 좀 높고 우리가 좀 낮아요. 우리가 사회적 신뢰도가 낮은 국가예요. 네. 이게 어떤 영향이 있냐면 자 이제 기관별 신뢰 이게 지금 의료기관, 교육기관, 금융기관 쭉 해서 뭐 검찰, 국회까지 다 해서 이 기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사회적 주체들이에요. 그죠? 이거에 대한 신뢰도를 물어본 거예요. 4.7 도에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요 긍정률을 갖고 해봤더니 의료기관이 62, 교육기관이 55, 금융기관이 54고 군대 48 쭉 해서 시민단체 44, 종교기관 42, 쭉 TV 방송사 38, 방송사 잘 안 믿더라고 사람들이. 언론사 여기 언론사잖아요. 언론사 어디 있나요? 언론사. 신문사 34, 신문사 뭐 그렇고 검찰 32, 국회 20. 국회는 참 투표는 잘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국회는 진짜 안 믿어요. 국회 진짜 안 믿죠. 하여튼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걸 보시면 느끼는 거 없어요? 자, 요런 거 이것도 포함이죠. 우리 사회를 끌고 나간 전체적인 사회적 주체, 뭐 정부, 뭐 민간기업, 뭐 관, 뭐 행정 다 너무 신뢰도가 낮아요. 50%가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질 않으니까 각자 도생해야 되는. 힘들지. 사는 게 힘들지. 그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는 게 힘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한국인의 의심병. 볼까요? 인간관계 신뢰도 요거는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한 건데 회사 동료를 믿는 사람이 45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나를 안 믿는 거야. 우리 회사 직원이. 그 선생님도 안 믿어요. 대학 교수 더 안 믿고 회사 사장 안 믿어. 30%밖에 안 돼.
공무원 16%, 공무원 이렇게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도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나는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가 사실인지 의심한다, 51%. 나는 평소에 대화하는 도중에 상대방 말이 사실인지 의심한다. 10명 중에 3명이 이러고 있어. 내 자녀에게 모르는 사람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싶다, 63. 야, 이건 진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한국이요, 전 세계에서 세계 가치관 조사를 하면 나는 그 사회의 배려, 관용이라는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하나 있어요. 나는 내 자녀에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도록 가르친다. 그게 우리나라 꼴찌예요. 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참 이런 것들 교회가 좀 커버해주면 좋은데 교회가 좀 그걸 백업해주면 좋은데.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갈증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한다. 그런데 뭐냐면 이게 우리 사회 갈등 전도, 이거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좀 전에 이 데이터가 요게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매년마다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해요. 이게 전국에 8,000명 대상하니까 거의 뭐 굉장히 큰 비용들 조사인데, 그런데 이조 똑같은 건데 갈등을 볼까요? 보수와 진보 갈등이 매우 심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이 87%인 거예요. 그 다음에 빈곤층과 중상층 82, 근로자와 고용주 75, 이거 쭉 종교관료 59, 남자 여자 52. 이거 보시면서 느끼신 거. 아까 신뢰도하고 비교하니까 갈등이 높죠. 50%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갈등이 심한.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을 안 믿으면 조금만 이 사람이 다른 말하거나 말을 틀리면 안 믿게 되잖아. 그러니까 안 믿게 되면 갈등이 심해지잖아요. 갈등이.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신뢰하고 갈등의 역관계예요. 신뢰하고 갈등은. 네. 현 정부 들어서 사회 갈등 체감도가 계속 높아진다. 현 정부 사회 갈등 증감이 늘었다가 2017년도에 23년다가 비슷하고 47 줄었다 이건데 2018년도에 52, 2019년도에 6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사회 갈등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 바뀌었어요. 이게 줄었어요. 이게 한국 사회 신뢰도 올라갔어요. 네. 이게 이런 거죠.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면요, 신뢰도가 올라가고 갈등이 내려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그 상관도가 있어요. 네, 네. 이렇게 갈등이 심하면 한국이 연간 갈등 관리 비용이 246조 원이라고 세리에서 발표를 했어요, 얼마 전에. 여기가 삼성경제연구소. 연간 갈등 관리 비용이 246조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의 사회 갈등 지수가 37개국 중에서 32위예요. 사회 갈등이 높은 국가죠. 현 정부 들어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23에서 50으로 들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연 예산이 2020년 올해 얼마예요? 우리나라 연 예산이 510조 정도 됩니다. 510조 중에서 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이 갈등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회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계속 얼마나 많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은행 가서 5천만 원 집담보로 해서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그럼 한번 해보셨죠? 사인 몇 장이나 해야 돼요? 사인 수십 장, 진짜 수십 장이 해야 돼요. 이거 다 비용이에요. 그죠? 다 비용이에요. 우리가 계약서 찍을 때 간인 다 찍죠? 간인. 이거 다 비용이에요, 이거.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범죄 중에서 전 세계에서 사기 건수가 건수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거든요. 다른 사람 속이니까 안 속기 위해서 계속 이런 장치들 마련하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은 종교단체에 대해서 사회적 통합 기능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 통합을 위해서 중심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집단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행정부가 그래도 54%로 제일 높게 나왔어요. 두 번째, 우리 국민이 그렇게 싫어하는 국회지만 그래도 너네가 싸우지 말고 국민 통합해라, 사회 통합 좀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언론, 교육계, 기업, 법조계, 노조 11%, 시민단체 7, 종교단체 3.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종교단체 꼴찌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러니까 종교 사역에서 보면은 종교의 사회적 기능 중에 하나가 통합 기능이 있습니다. 사회 통합해야 되니까 갈등을 완화시키고 사회 통합하고 다 아우르고 다 품고 이런 게 종교의 기능인데, 우리 국민들은 기대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종교단체가 갈등의 주체가 돼서 그럴 거예요. 종교단체가 우와 좌로 나누고, 종교단체가 갈등 주체가 되고 갈등 당사자가 되니까 나오질 못해. 어쨌든 우리가 갈등을 통합시키려면 밖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서 통합시키는데 나오질 못하고 안에 있으니까 뭐. 그죠? 그래서 한국 종교, 이건 특히 이제 뭐 천주교나 불교는 그렇게 크게 인식은 안 되고 있고, 개신교인데 사실은 개신교예요, 이게. 개신교를 한국인이 바라보는 그 관점이 갈등의 당사자로 보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 사회적 인식은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개신교로 더 유입이 안 되고 전도하기도 어렵고 뭐 이렇게 되겠죠. 네. 네, 이상 그 인구와 한국 사회 갈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